있습니다만 정치권 얘기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이 한마디 때문인데 대체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치만 크고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선대위 당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꺼운 보호복 다 벗어 던지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김유진 아나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뭔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바뀌었습니까? 일단 개혁의 신호탄은 김두관 의원이 쏘아 올렸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는데요. 그러면서 백의종군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다른 의원들도 여의도에 있지 말고 모두 자기 동네, 지역구로 내려가자. 그래서 의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전하는 언론이 되자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네. 또 어제는 이광재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사퇴를 선언을 하면서 당 선대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뭔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 허울 좋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만 차지할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민생 속으로 파고들자. 가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알리자. 지금 그런 결의를 내비친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의원총회도 있었다면서요. 민주당은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에 민주당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말에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상당한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아하. 2시간가량 논의를 거쳐서 전체 의원들은 백의종군하고 이 후보에게 선대위 구성을 전적으로 일임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을 완전한 대선 후보 체제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중심 무슨 당대표가 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만 돋보이자. 이재명 후보를 위한 그런 선대위를 꾸리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선대위 구성의 새로운 재구조화,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느껴지는 거는 새롭게 선대위를 꾸린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꾸린다는 거예요, 대체? 오늘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새로운 선대위 1일 이렇게 그래요?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뭐 아직 구체적인 인선이 나왔다기보다는 오늘 회의 장면 지금 보시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없는 것, 넥타이 안 맸죠? 아하. 민주당 점퍼 안 입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편안하고 소탈하게 민생과 현장을 띄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배석해 있는 인물들 잘 보십시오. 뭔가 바뀌었죠? 뭐 송영길 대표 없네요? 민주당 지도부 없습니다. 아하. 청년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네. 이 말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꾸릴 때 너무 중진들, 지도부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MZ세대, 청년과 함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마 당에서는 청년 플랫폼을 더 확대해서 청년들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쪽으로 선대위 인선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오늘부터 선대위 1일.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 첫날부터 어떠한 발언들을 했을까요? 일단 사과를 잔뜩 했답니다. 어떤 사과부터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뭐 혹시 김희원 패널님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우리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의 저런 비리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이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관훈클럽 토론 때 했던 발언의 태도나 이 뉘앙스, 그리고 어제 선대위 때 했던 발언의 태도와 뉘앙스 차이가 납니까? 굉장히 그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장동 의혹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부분이 대장동 의혹에 실질적으로 뭐 배임과 관련해서 공모 등등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이로서 어떤 부동산 성남 민심을 달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분명히 있어 보이다고 자가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할 부분이 있겠지만 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그리고 특검을 바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높은 것은 사실상 이 부분이 어떻게 민간 개발업자가 이런 수천억 원대의 돈을 가져갈 수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어떤 그런 부의 거의 창출의 근원이라고 보이는 데서 오는 그 패배감을 제대로 어루만져주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장동 본인이 뭐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기조로 가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그래서 이런 기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사과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 버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초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청년층에 대한 마음을 다독이는데도 상당히 공을 들였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요즘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떠오르잖아요. 아무래도 이 후보가 홍준표 현상을 언급을 하면서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일이죠. 대학생들을 만나서 멈춘 자신의 이 청년 지지층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 이 과정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소통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홍준표 현상 때문에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홍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 되니까 온라인에서 저에게 쪽지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들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네. 이 홍준표를 지지한 세력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당신도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날인 20일이었습니다. 이재명 이 후보가 2030 남성들이 주된 이용자로 활동 중인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깜짝 등장을 합니다. 눈팅만 하다가 글을 남긴다. 저런 표현도 써요, 눈팅.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들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이재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앞서 설명을 해준 것처럼 오늘 선대회의를 청년 4명과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상당히 젊은 층에서 쓰는 표현까지 쓰면서 눈팅, 그냥 눈으로 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MZ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층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선대위 회의 때는요. 이재명 후보가 난데없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5,000원어치 한 번 토랑 팔아보겠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고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 아니, 전현 평론가님, 충청권 방문 때 전통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걸 전하면서 또 울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가 화지시장에 방문했었는데요. 중년의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이 후보에게 없는 사람들 너무 억울한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꼭
건강 유지해서 대통령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노인분을 안아주고 또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는데요. 네. 취재진이 물었더니 어머니 생각이 났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알려진 바대로 이재명 후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제가 옛날에 이 후보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본인이 공장 생활을 하면서 돼지고기를 볶아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집에서는 돼지고기는 고기 조금 넣고 물 많이 넣어서 먹는 국으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아마 그 정도 어려운 시절 함께했던 어머니 생각이 났고 세상에. 또 이 중년의 여성들이 사실 시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몇천 원어치 파는 일이 있잖아요. 아유. 그런 것을 보면서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질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정말 해야 되는지 네. 성찰과 반성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방송 보시면서 그땐 다 어렵게 살았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상인분을 보시고 어르신 95 되신 어르신입니다. 시장에 나와서 이 채소 팔아보시려고 돈 그 한 푼 버시면 또 당신이 왜 쓰시겠어요? 손주들 또 뭐 과자거리 사주시려고 나오신 분들 그분들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생각났다는 거 아니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웹 자서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시장에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휴지를 팔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아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가족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소년공 당시에도 힘들다라는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없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아, 저기 어머니시군가 봐요. 네. 더불어서 이 후보는 그런 어려움을 본인이 잘 아는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7년 대선 출마 당시에는 허름한 폐 공장에서 가족들과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머니 생각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그럴 거예요. 엄마라는 그 단어는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엄마 해보세요, 지금. 갑자기 벅차옵니다. 눈물 쫙 흘러요, 진짜. 정말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던 거 아닌가, 그 어르신을 보면서요. 2017년에요, MBN에 출연했을 때도 관련해서 당시에 이재명 부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예. 입학식을 갔는데 네. 제가 교복을 못 입은 게 한이 돼서요.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마치고 이제 12살, 뭐 우리 나이로 13살 때부터 공장을 어머니 손잡고 다녔는데 2년 지난 시기에 그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이 이제 프레스공이었습니다. 네. 기계. 근데 거기에 팔이 눌려서 팔이 다 휘었죠 이렇게. 이제는 네, 여기 뭐 뼈도 일부 없고. 이게 쭉 펴지질 않는 상황이시군요. 네. 이런 어려운 생활 누구나 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그 어려움을 뚫고 정말 자수성가. 본인은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라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7남매 중에 5째에서 저렇게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으로 커왔다는 걸 방송에서도 가감없이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달라진, 아니요, 많이 달라진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한 불법 도발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서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저런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하면 응징하겠다. 이건 대부분 보수 쪽 후보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경선 시에는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본선 시에는 중도 확장이 과제라고들 하죠. 아하. 이 후보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은 안보 강조 발언입니다. 안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인사들이 강조해온 부분이라 이 후보의 중도 확장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대선 후보는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 확장 시도 과정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사서는 안 되는데 북한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진영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을 지키면서 중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전 현충원 충청권 방문해서 대전 현충원에 마련된 연평도 포격
전 사자 이 묘역을 참배를 하면서 저렇게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그렇게 참배도 하는 모습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 용납하지 않겠다,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곰곰이 언론 뉴스를 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정말로 많이 언론에 노출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인데요.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생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탑승을 하고 있죠. 아하. 그런데 이 충청 일정의 셋째 일정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같이 소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충청 일정에 같이 동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연평도 11주기 행사, 그 행보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가 아내와 일부러 좀 같이 가는 일정으로 좀 잡았다. 사실은 내가 내 아내를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내려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깨알같이 사랑꾼 이미지를 또 내비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혜경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낙상 사고가 있어서 뭐 여러 의혹을 낳기도 했었는데 내 건강이 지금 많이 좋아졌고 사실 이 아팠던 날 미리 음식 청소 뭐 이런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내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내가 갑자기 다치게 돼서 참 속상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앞서 보셨던 그 시장 방문했던 데가 논산시장인데요. 충남 논산시장. 그런데 청주에 있는 충북 청주에 있는 시장도 방문을 했어요. 그 모습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당연히 손발이 좀 차잖아. 이거 예쁜 거 하나 골.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자기가 사주실까요? 내가 평소에 다른 건 못 사. 이런 거라도. 요즘 시쳇말로 달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네, 이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충북 청주의 육거리 종합시장에 나타나자 지지자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장 즉석 연설에서 이 김 씨 아내를 단상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이 왔다였습니다. 이 말은 김혜경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는 장인어른의 고향이 충북 충주인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후보가 뭘 샀습니다. 바로 손톳이었는데 네. 아내의 손이 차가워서 시려울까 봐 이런 달달한 멘트도 놓치지 네.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또 다정다감한 모습을 많은 이 또 지지자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뭔가 또 저 장면 말고도 저 장면도 지금 상당히 애정 어리고 다정다감하다는 게 부부지간해요.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거 말고도 또 정말 눈길 가는 사진이 한 장 포착됐다면서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허그라고 하죠. 이제 상대방이 서 있을 때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는 이런 것을 백허그라고 하는데 이런 네.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요, 21일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 충북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 방문 당시에 찍은 이 아내와의 사진 3장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후보가 시민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 동안 이 김혜경 씨가 뒤에서 이 후보의 허리를 이렇게 끌어안은 것처럼 이 사진입니다. 저 손이 누구 손이에요? 꼭 잡고 있는 이 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아하, 정답 여기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달았는데 뒤에서 쑥 등장한 이 손에 놀라셨나요? 좌판에 넘어질까 뒤에서 꼭 잡고 있었던 해경 벨트였다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해경 벨트. 네, 요즘 해시태그라고 해서 좀 더 이 문장을 강조하고 싶을 때 재치 있게 이런 글을 쓰거든요. 밑에다가 무엇이라 썼냐면 네. 이재명은 안전합니다. 아하. 해경 안전벨트 네. 뜻밖의 백허그라는 글을 네,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 정말로 이 부부간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걸 기회 있을 때마다 보여주는데 저렇게 같은 이 동행을 할 때도 저렇게 가감 없이 부부지간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떨어져 있을 때도요 랜선으로 부부지간의 정을 또 보여주고 있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저 장은 예쁜 마눌님으로. 안녕하세요. 저 통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 며칠 전에 시험 끝난 우리 수험생도 계시고 근데 아이고, 요번 시험 어려웠댔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희 큰아들이 처음 수능을 봤는데 언어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해에. 어제 수능이 언어가 어려웠다고 그러는 거 들으니까 우리 큰아들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애쓰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집에 가가지고 집 사람하고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할게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잘 들어주세요? 사모님이? 아주 재밌게 잘 놉니다. 전현 평론가님, 사실 2030 청년층만 챙기는 데 공을 들인 줄 알았더니 이제 막 수능 막 치는 수험생들도 이렇게 챙겨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시 사이다 아닐까요? 날씨도 추운데 빈속에 사이다 먹으면 춥고 속쓰립니다. 그래서 아마 네. 김혜영 씨가 좀 따뜻한 국밥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 좋은데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최근에 프로야구 봤잖아요. 네네. 프로야구 보면서 인상 쓰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재미있게 연인들 또 MZ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참배할 때는 또 김혜경 씨가 눈물을 흘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린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네. 시장 방문하는 것은 역시 민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사이다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좀 냉정하고 쌀쌀맞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민주당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민주당에서 최근 본부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게 뭐예요?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의혹이 있다라는 것인데 줄여서 본부장. 그렇습니다. 아하. 특히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혜경 씨의 이런 활발한 대외 행보는 또 김건희 씨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과 대조를 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해석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 본인뿐 아니라 아내 김혜경 씨도 정말 동분서주 같이 뛰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또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런 머쓱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를 좀 곤혹스럽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뭘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면서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의 엄마 김건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랬었죠. 이를 두고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의 우열을 가른다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거기에 과거 김건희 씨의 유산이라는 아픈 경험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측은 선거판이 무섭다고 남의 상처까지 약점으로 삼느냐 하며 상당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한준호 의원 그제 제 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결코 여성을 출산 여부로 구분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앞서 SNS 보면요, 애초에 올린 건 두 아이 엄마 김혜경 그리고 토리 엄마 김건희인데 이거 논란 커지니까 중간에 한번 표현을 뺍니다. 바로 이게 수정한 거예요. 김혜경 대 김건희로. 그런데 어쨌든 영부인도 국격 대변한다. 이건 문장은 안 지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들여 썼겠죠. 본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사과를 하기까지는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대위 안에서도 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빨리 사과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준호 의원은 그 글은 글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을 기자들이 캡처해서 올려서 문제를 키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선배 및 후보들과 상의를 했는데 일부러 대응하지 않기로 했던 것인데 계속해서 기자들이 문제를 크게 만든다는 식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지도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밝혔고 이후 뒤늦은 사과문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서만 그치면 좋을 텐데 또 주말 사이에 많이 본 뉴스가 또 이게 있더라고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윤석열 후보의 돌사진과 관련된 논란인데 윤석열 후보 돌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도령복을 입고 있어요. 네, 바로 이 사진이네요. 음식도 많고 앞에 자세히 보시면 돈이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부자로 살려고 돈 이렇게 많이 많이 쥐어주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 돈에 대해서 돌잔치의 엔화, 즉 일본 돈, 어허. 돌잔치의 엔화가 돌상에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세대 교수의 아들이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네. 사실 확인을 해보면 일본 돈이 아니라 천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1,000원. 당시엔 좀 큰 돈이었겠죠. 한국은행이 발행한 천안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양수 윤석열 대변 후보 측 대변인도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송영길 대표가 실수 인정하고 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야, 옛날 화폐단 지금은 이제 원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환단이 있었는데 그 천환이라는 거잖아요. 엔화가 아니라. 아니 근데 사실 저 때 돌잡이 때 사진 보면 최정화 기자님 사진이 흐려서 이거 천환이 맞냐? 시청자분들이 저게 천환이야 엔화야 그러실 텐데 뭐 좀 이렇게 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진 같은 건 없어요? 네, 사실 이 누리꾼들이요 요즘 CSI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이 추적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누리꾼들은 아니 이게 육안으로도 천한이라는 글씨가 보인다라는 이 누리꾼도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화폐를 과거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했던 이 개천안권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아하. 찾아낸 건데요. 한국은행 협회박물관에 따르면 이 천안권 같은 경우에는 4.19 혁명에 따른 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이 상징성에서 발행이 된 화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앞면에는요, 이 세종대왕의 이 초상이 그려져 있고 이 화폐의 뒷면을 보시면 또 성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 후보가 1960년대 생이기 때문에 1년 뒤인 1961년도에 이 발행 시기와 맞물려서 돌잔치를 했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그 돌잔치 때 상을 좀 보세요. 이게 천환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보면 이게 엔환인지 천환인지 여러분 엔환은 혹시 아시겠지만 엔환은 그 이상한 뭐 일본 글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천환 혹시 육안으로 분별이 되십니까? 그렇죠. 천환 저렇게 있는 걸 송영길 대표는 엔화라고 했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머쓱하게 만든 장면이 또 있다면서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된 뒤에 호남 일정을 처음 갔을 때 이제 광주를 방문한 뒤에 목포에를 가거든요. 이게 지난 10일인데 이 목포의 지역 그 정치인들과 만찬을 합니다. 이 민주당의 공격의 어떤 핵심은 이날 만찬 어떤 민어 횟집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 폭탄주를 마셨다라는 게 의혹의 또 하나고요. 네. 그리고 3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전 목포시 의원이 전액 결제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후보가 되면 이런 식사를 공짜로 받게 되는 것도 먹게 되는 것도 이 공직선거법에 이게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영상인가 봐요. 이런 만찬. 네. 이 동영상까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식사 비용을 후보가 개인적으로 결제를 했고 영수증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 본인 몫에 현금 계산을 한 영수증을 공개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후보 것은 별도로 계산할 테니 나머지 분들 것만 계산해달라고 식당 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후보 식대를 따져봤더니 한 7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가세까지 7만 7천 원을 현금으로 냈고 그 영수증에는 뒤에 후보라고까지 이 식당 주인에게 적어달라고 해서 소지하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반박 지금 내용입니다. 저 영수증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그 업체 이 가게에 이 개인 정보도 있으니까 횟집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저 영수증 보면 거래 일시를 보세요. 2021년 11월 10일 오후 8시 32분 41초에 결제가 됐고 7만 7천 원 결제가 돼 있는 것을 이제 반박 자료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제기를 했고 봐라 윤석열 후보가 본인 건 결제를 했다 이렇게 반박 자료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영수증을 반박 자료로 내놓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고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이양수 대변인 20일 논평에서 고발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무모함과 무도함은 현 정부를 빼닮았다. 즉시 사과 후 처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자 어제 민주당 이 선대위 TF팀에서
해당 아까 영수증 있죠. 그 영수증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해라. 영수증 나왔다고 해서 다 믿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폭탄주 안 마셨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얘기하라 뭐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뭐 특별 TF도 구성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비위 등등에 대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그럼 폭탄주를 마셨는데 왜 안 마셨다라고 했냐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장면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네네. 이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맥주인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폭탄주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 국민의힘의 어떤 해명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폭탄주 안 마셨다고 한 적 없다. 안 마셨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면 마신 사실이 드러났을 때 뭐 공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린 애초에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어떤 해명 내용이고요. 네. 또 민주당 TF에서는 그렇다면 만찬 비용 계산을 그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실제로 비용은 얼마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개인 몫에 대해서는 7만 7천 원이라고 나온 것인지 이 부분 정확하게 밝히고 또 아마 이 지역 정치인들과 윤 후보만 식사한 게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수행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후보에게는. 그럼 이 수행원들은 어디서 밥을 먹었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기타 등등까지 다 밝히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공세 내용입니다. 네. 뭔가 저 영수증 7만 7천 원 나온 영수증 딱 제시하면 논란이 종식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는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도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에도 윤석열 후보가 정말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선대위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윤 후보가 영입을 희망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괄 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대표를 선임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삼김 체제가 공식화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 후보 측에 따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종 결심이 되게 되면 그때 이 공식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할 이야기를 다 했다.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답을 하면서 묘한 궁금증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뜬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진통 끝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 고집을 꺾지 못했다.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삼김 선대위 체제가 출범한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 몇 시간 사이 또 밤새 기류가 바뀌었나 봐요. 오늘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최고위에 보고하시는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부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만 조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상임위원장 두 분만. 네. 사실 제일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본인일 거예요. 하루빨리 선대위 체제를 꾸려서 정말 이 대선 레이스의 속도를 내보고 싶을 텐데 지금 여전히 미세 조정이 안 된 분위기예요. 불과 하루 차이로 어제 했던 발언과 미묘한 기류 차이가 있으니 한번 느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김한길 이제 위원장님이죠. 위원장님이나 또 김한길 위원장과 또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이분들이 서로 다 가까우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뭐 소통도 하고 네.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연배상으로는 또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이 또 아래고 그렇게 해서 뭐 또 이 선배로서 또 이렇게 잘 보필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아마 두 분께서도 막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 때만 해도 진통 끝에 출범하나 보다. 월요일부터 이제 막 출범하나 보다 했는데
밤새 기류가 바뀌었어요. 뭔가 앙금이 아직 안 털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진이 지속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어떤 구성과 관련해서 내가 정권을 흔들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김한길, 김병준 인선안이 막 회자되기 시작할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캠프를 꾸릴 때 한광욱 전 부위원장을 인선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죠. 그러니까 사람 한둘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굉장히 불쾌감 내지는 본인이 원하는 안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부분이 봉합되느나 했더니 오늘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시간을 더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인선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토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최고위원회에서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뺀 선대위 안건은 일단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게 돼야지 활용 점정을 찍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마음평도 나왔습니다만 전현 평론가님, 만약에 이제 삼김 선대위 체제가 되면은 그 이력들을 보면 참 특이하다. 여기에 또 언론들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비난을 자제하는 듯하다가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써도 될까요? 어떤 건데요? 잡탕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마 나는 보수의 한길을 걸어왔는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보니 저쪽, 즉 민주당이라던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활약했던 인물들이 사실상 정점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사실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부딪히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전력이 있고요.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 보수당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했었죠. 그러네요.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했었고요. 네. 자,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정말 정책을 총괄하는 실세 중에 실세, 또 교육부총리도 역임을 그러네요. 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는 자타공인 민주당의 역사를 같이 했던 민주당 대표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던가 국민의당 창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일각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저쪽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좋은 자리 다 누렸던 인물들을 다 데려온 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 네. 참고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반문 집합소다. 과연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겠냐는 또 비판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저 삼김의 평균 연령이 72세다. 정말로 뭔가 참신함이 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온다는데 어쨌든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도 잠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활용 점정이 되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 여부가 최대 관심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 전 위원장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백전노장이자 이 진영을 넘나들면서 선거 사령탑으로서 화려한 이력을 쌓은 킹메이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전제군주 차르를 따서 여의도 차르라고 불리기도 여의도 하는데 차르. 네. 먼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승리의 주역입니다. 이후에 네. 2016년 당시 문재인 당대표의 삼고철회 끝에 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나서서 20대 총선에서 대역전극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에서 참패하고 말았지만 올해 4월 재보선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탈환해냅니다. 만약 김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한다면 올해 나이 81세, 여야 통틀어 최고령 현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야, 저 이력만 봐도 선달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선거의 달인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삼김 체제 이 선대위가 국민의힘에 꾸려진다면 가장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대목은 뭘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올드보이라는 비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도 추가가 돼야 이들 3명 3김의 이 평균 연령이 63세로 내려갈 정도로요. 지금 정말 올드보이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81살이고요. 네. 김병준 전 위원장 67, 김한길 전 대표도 68로 상당히 나이들이 있습니다. 네.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후보 직속으로 새시대 준비위원장인데 이들 올드보이들이 과연 새시대의 기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중도 확장에 어느 만큼 순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노래도 있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데 뭐 나이 많다고 저 뭐 그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히 여당 쪽에서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주말 사이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어떤 또 행보를 보였을까도 궁금합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윤석열 후보는요, 어제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교회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이죠, 이 무속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이 휩싸인 이후에 여의도 한 대형 교회를 찾은 후 두 번째 교회 방문입니다. 성경책을 들고요, 이 교회를 찾은 윤석열 후보는 예배에서 두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으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예배를 마친 후에도 굉장히 눈길을 모았습니다. 담임 목사와 도시락 5찬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네. 앞선 10월 달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그냥 다 교회 밝힐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뭐 둘 다 대형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교회죠. 그런데 저렇게 가면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장현미 변호사님, 종교가 기독교인가? 네. 근데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그냥 뭐 알려진 바로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 교회로 가서 기독교 이 신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게 어떤 이유일까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 그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에 임할 때 손에 이제 왕자를 적은 부분이 뭔가 네. 이제 미신 뭐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의혹을 낳다 보니까 뭔가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반감을 가졌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런 부분을 좀 희석시키고자 이렇게 교회 행보를 주일마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저 예배드린 모습도 그렇지만 옆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 있어요. 장제원 의원인데 왜 동행했을까요? 직접 윤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교회 예배 장제원 의원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비서실장으로 유력 검토하시는 건 맞나요? 오늘 장제원 의원은 자기 지역구 다니는 교회가 있지만 서울에 있을 때는 여기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고 오정현 목사님 부친하고 장제원 의원 부친이 부산에서 목회 활동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안내차 같이 한 겁니다. 네. 얘기는 저렇게 합니다만 시청자분들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거예요. 예, 뭐가 있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 바로 오른쪽 옆에 앉아 있죠. 네. 이 장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선거 상황에서 정말 주목받는 자리가 있죠. 뭘까요? 사무총장, 비서실장, 상황실장입니다. 아하. 자, 일단 사무총장 정리를 해보면은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비서실장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활동을 좀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장제원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상황실장을 하다가 아들 래퍼 노예 씨의 음주운전 논란이 일어나자 네네네. 스스로 그 캠프 상황실장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 아하. 최근에 윤 후보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비서실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즉답을 피하는 것은 아마 이 노예 씨 관련돼서 많은 좀 2030 세대들이 목소리를 냈었고 또 래퍼들 사이에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는 아직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논란이었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논란을 조금 불식시키는 발언도 했습니다. 논란됐던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들려드립니다. 공개합니다. 네.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저는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뭐 형사처벌한다거나 하는 그런 법제화는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스타그램 다시 재개할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뭐 한번 생각해 보죠 뭐. 근데 뭐 사실 논란 뜨거웠던 게 뭐 식용견 따로 있고 뭐 반려견 따로 있는 듯한 발언으로 정말 많은 이 얘기거리가 나왔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그 논란의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를 사면서 반려인으로서 친근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도 반려인임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날 행사에서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냐는 시민들과 윤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 후보 기자들에게 토론회 때도 개 사용에 대해, 즉 개 식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다만 형사처벌 등의 법제화는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요, 이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그분들 이제 선거철이니까 유권자로 이 판단을 해보면 그 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패심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최정화 기자님, 아니 그러면 지금도 혹시 그 반려견 관련 SNS 운영하는 거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2일이었죠. 반려견인 토리가 주제로 이제 주인공으로 올라오는 이 SNS 계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반려견이 직접 글을 쓰는 콘셉트로 굉장히 친근하게 반려견과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주제로 이제 운영이 됐었던 건데요. 그러나 윤 후보의 이 전두환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이른바 개 사과 논란으로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았고요. 이 때문인지 계정을 만든 지 3달 만인 10월 22일에 이 계정을 폐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논란 때문에 운영을 중단한 이 토리스타그램을 재개할 것이냐, 이 SNS를 다시 재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 특유의 여유로운 대답이었는데요. 글쎄 뭐 한번 생각해보죠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정말로 이 제1야당 대선 후보로서 여기저기 다 지금 이 발바닥에 땀 나도록 시쳇말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선대위 인선에 공을 들였고요. 그런데 화면 보시면서 앞서 이재명 후보의 모습과 대조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최근에 후보와 같이 동행을 하거나 또 별도의 행동을 하면서 유권자들한테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참여를 하던 시기 이후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보통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이후에도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잠시 전해드렸듯이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논문 의혹이라던가 경력 의혹,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만약 후보와 함께 동행했을 경우 취재진들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그날 어떤 행보를 해서 어떤 민심에 호소했다는 것보다는 이 주제를 물었고 이렇게 답했다가 더 여론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후보 부인이 꼭 전면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아니죠.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라던가 또는 김건희 씨가 좀 어느 정도 정치인의 안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가운데 장유민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뭐 만든다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만드는 게 혹시 뭐 김건희 씨 관련 뭐 그런 거예요? 뭡니까? 이 만든다고 하는 게 바로 배우자 포럼입니다. 국민의힘의 뭐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의 부인이 이제 어떤 내조 조직으로서 이런 포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사실상 윤석열 후보에게 넘어간 만큼 그렇다면 이 조직이 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양금희 의원이 이 포럼의 주축을 맡고 있는데요. 나는 김건희 씨를 만난 적이 없다. 엮지 말아라.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도 사실상 김건희 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여운을 남기기도 그러네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캠프에서도 일단 김건희 씨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일단 윤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현역 의원이 문고리식으로 후보 부인을 지원하는 그런 배우자실을 따로 만들진 않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현역 의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아마 수행을 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우자 포럼 그러는데요. 그동안 늘 해왔던 겁니다. 이걸 부각시키니까 새로운 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고 네. 이거는 통상적으로 늘 해왔던 일이고 중앙여성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당의 공식 활동이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네. 이 사실하고 다르다. 이른바 확대해서 하지 말아달라. 언론들. 전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은 김건희 씨 등판 여부에 자연스럽게 쏠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희 씨 공식 행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계획된 게 없다고 합니다. 적당한 시점과 계기가 되면 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씨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와 다르게 소탈한 면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로 호남 등을 찾아서 봉사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등판 여부 놓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대외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이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은 자꾸 하신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사모되시는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을 또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그건 다른 성향일 뿐이지. 저는 박 시장도 3번이나 선거에서 당선되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사모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선거에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관심은 자연스럽게 유권자들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 될지, 또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니까요. 그 타이밍이 언제 될지, 시기가 언제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여전히 껴안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해볼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청년의 꿈이라는 이 문답을 아시죠? 2030 그렇죠.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곳에서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단문을 다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잘 다는, 열심히 단다면서요? 네, 굉장히 열심히 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데요? 삼김 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고 이 글쓴이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네.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이 이끄는 이 선대위가 잘 될까? 지지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까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이런 자들이 이끄는 선대위가 잘 될까라는 질문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굉장히 날선 대답을 내놨고요. 네. 이어서 또 삼김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네. 윤석열 후보가 잘 몰라서 이런 체제를 구성한 것이다라는 네.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잡탕밥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이어서 연일 날을 세우는 모습을 네.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선대위 문제와 번외의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심란합니다라고 글을 썼더니 이 홍준표 의원이 구수한 것보다 낫지요라고 또 저격을 하는 듯한 답변을 냈고요. 네. 또 범보수를 위해서 윤 후보 관련된 발언을 줄여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 글에는 홍준표 의원이 알겠습니다라고 짧은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잡탕밥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조금은 감이 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럴 거예요. 잡탕밥 맛있는데요. 중국집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